안녕하세요. 사건의 이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어두운 시면이 교차하는 지점, 생존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문명의 모든 규칙이 어떻게 재편성되는지를 목격했던 한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을 다시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데스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볼수록 기적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통감하게 됩니다. 이제 사고의 경과를 간략히 짚고 72일간 이어진 그들의 치열하고도 끔찍했던 생존의 과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2년 10월, 우루과이의 젊은 럭비팀 선수들과 그들의 친구, 가족을 태운 공군기 571편이 칠레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축제와도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산세와 악천후, 그리고 조종사의 치명적인 항법 실수가 겹치면서 비행기는 예정된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조종사는 이미 산맥을 통과했다고 착각하고 하강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활주로가 아닌 거대한 설산의 암벽이었습니다. 끔찍한 충돌과 함께 비행기는 두 동간 났고 동체 앞부분은 승객들을 태운 채 거대한 금속관처럼 눈 덮인 비탈을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해발 3,600m,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설산.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비극적인 항공사고의 각주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동체 파편 속에 웅크린 생존자들에겐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얼음,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택들로 쓰여진 72일간의 연대기였습니다. 사고 직후의 동체 내부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부상자들의 신음과 절규, 추위와 공포에 떠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부러진 뼈가 살을 뚫고 나오고 금속 파편이 몸에 박히는 등 끔찍한 부상이 속출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가장 먼저 시험에 들어온 것은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존자 중 의대 1학년생이었던 로베르토 카네사와 구스타보 세르비노는 자신들이 배운 미미한 지식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마취제도 소독약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신용카드 조각으로 상처를 꿰매고 좌석 벨트로 부목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는 부상자들의 비명 속에서 그들은 때로 환자를 붙잡고 강제로 뼈를 맞추는 끔찍한 시술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치료라기보단 고문에 가까웠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이들은 감염과 쇼크로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첫 며칠간은 리더십도 부재했습니다. 럭비팀의 주장이었던 마르세로 페레스가 초기에 그룹을 이끌려 노력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 속에서 그의 리더십은 금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수색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도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광경을 반복해서 목격하자 희망은 절망으로, 절망은 무기력으로 변해갔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라디오를 통해 수색 작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외부의 구조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자 역설적으로 그들 내부에서 새로운 질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 중 연장자 그룹이었던 스트라우츠 가족들이 실질적인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감상적인 희망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룹을 재편성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물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그냥 먹어 체온 저하와 입술 파열 등의 부작용만 겪었지만 곧 금속판을 이용해 햇빛으로 눈을 녹이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하루에 얻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제한적이었기에 배부는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동시에 각자에게 역할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 할리는 공학 지식을 이용해 부서진 라디오를 수리하고 안테나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됐고, 카를로스 파에스는 동체의 구멍을 막아 밤의 추위를 막는 마감 담당자가 됐습니다. 여성 생존자들은 부상자들을 돌보고 동체 내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즉흥해서 만들어진 분업 시스템은
그들을 단순한 사고 피해자 집단에서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작은 사회로 변모시켰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잡혔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식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죽과 담배, 심지어 화장품까지 먹어치웠지만 인간의 몸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인체는 기아 상태가 계속되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부터 정지시키고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동체를 감싸던 어느 날, 결국 그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죽은 친구들의 시신을 먹어야 한다. 이 제안은 그룹을 극심한 도덕적, 정교적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고 인육을 먹는다는 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가장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깨끗하게 굶어 죽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더 그룹은 냉혹한 현실을 설파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신에게 맡기고 우리의 육신은 가족에게 돌려보낼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살아야 한다. 이미 영혼이 떠난 육신은 단백질과 지방덩어리에 불과하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 몸을 친구들이 먹어주길 바란다. 결국 다수는 생존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으면 내 몸을 공동의 재산으로 남긴다는 끔찍하고도 엄숙한 서약을 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세계의 모든 법과 윤리가 소멸된 그곳에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새로운 생존 헌법 제1조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끔찍한 역할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의대생이었던 카네사와 세르비노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깨진 유리 조각을 메스 삼아 얼어붙은 친구의 시신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해체된 인육은 아주 얇게 잘라 동체 지붕에 널어 햇빛에 말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량은 리더 그룹의 엄격한 통제하에 모든 생존자에게 똑같이 배분됐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 그들은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문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끝까지 거부했던 소수는 없었는지, 집단의 생존 논리 아래 개인의 존엄성은 어떻게 훼손되는지에 대한 의혹은 그들의 증언 속에서도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인육을 먹으며 연명하던 그들에게 안데스의 자연은 또 한 번의 무자비한 시련을 내렸습니다. 사고 29일째 밤, 산이 통째로 울린다는 괴엄과 함께 거대한 눈사대가 동체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눈으로 가득 찬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이 눈사대로 8명이 그 자리에서 질식사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숨막히는 더듬 속에서 동료들의 시신과 뒤엉킨 채 사흘 밤낮을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산소가 희박해지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눈을 파헤쳐 간신히 숨구멍을 뚫고 버텼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그들의 생존 의지를 밑바닥까지 시험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잔인한 역설을 낳았습니다. 동체를 두껍게 덮은 눈은 외부의 혹한을 막아주는 완벽한 단열재가 되어줬고 눈 속에 파묻힌 시신들은 부패하지 않고 신선하게 보존되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이 됐습니다. 자연이 내린 재앙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 셈입니다. 눈사대 이후 동체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상을 찾아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가장 체력이 좋고 정신력이 강인했던 난도 파라도와 로베르토 카네사가 이 위험한 범정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생존자들의 모든 희망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에 걸쳐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배급되는 식량의 일부를 아껴 비상식량으로 비축했고 그룹의 모든 지혜를 모아 방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단열재를 여러 겹 겹치고 방수천을 덧대어 만든 침낭은 그들의 집단지성과 생존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12월 12일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남은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행길 그 자체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산지대를 오르고 눈보라와 살을 내는 바람을 맞으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밤이면 직접 만든 침낭에 서로의 몸을 의지해 간신히 추위를 견뎠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거대한 산봉우리 정상에 올랐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희망의 푸른 계곡이 아닌 끝없이 펼쳐진 또 다른 설산의 파도였습니다. 그 순간 로베르토 카네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체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난도 파라도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그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열흘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눈이 녹아 흐르는 작은 강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반대편에서 마침내 인간의 형체를 발견합니다. 칠레의 목동 세르히오 카탈란이었습니다. 72일,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세상과 다시 조후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동체 상공에 나타났을 때 해골처럼 앙상하게 마른 생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이 알려지자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영웅서사는 순식간에 엽기적인 식인 스캔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세상의 도덕적 법정에서 스스로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생존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는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살아남았을 뿐일까요? 확실한 것은 안데스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생존의 법칙은 우리가 아는 문명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